어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이유 없이 기진맥진했던 경험 있으시죠?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함께한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정주영 회장이 평생 경계했던 것, 바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기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인간관계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놓치고 사는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99%는 에너지 도둑을 알아채지 못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항상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체력이 부족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들만 가득했습니다. 특히 특정 사람과 만나고 나면 항상 우울하고 지쳤는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인생 철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 있던 사람들, 정확히는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람의 기운을 읽는 능력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능력이나 학벌보다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먼저 봤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방식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하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의심하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더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 내가 더 참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드레이너, 즉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당신의 생명력을 흡수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빨대로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들을 식별하지 못하면 당신의 잠재력이 서서히 고갈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초창기에 사업을 할 때 만났던 동업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도 있었고 성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정적이었고 불평만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사람과 6개월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넘치는 에너지로 유명했던 정주영 회장이 전에 없던 무기력증을 경험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사업에 대한 열정도 식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동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잃었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할 수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정주영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기분을 메모해 보세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에너지 레벨을 10점 만점으로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정직하게, 감정적 판단 없이 그냥 숫자로만 적어 보세요. 그리고 3번 이상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체크해 두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 당신의 에너지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평의 늪에 빠진 사람입니다. 모든 대화가 불만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친구나 동료가 있을 겁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30분이 넘도록 그 사람의 문제만 듣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얼마나 나쁜지, 월급이 얼마나 적은지, 집이 얼마나 좁은지 끝없이 불평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친구가 되려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직 사이트를 추천해 주거나 부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작은 집이라도 정리를 잘하면 괜찮다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쉬워. 너는 몰라서 그래. 통화를 끊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10kg 짐을 진 것처럼 몸이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쳐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늪에 비유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늪과 같다. 가까이 가면 함께 빠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평 자체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불평을 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고 세상이 자신에게 잘못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해결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5년째 같은 상사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무시당한다. 업무를 너무 많이 준다. 승진해서 누락되었다. 매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직을 권했고 상사와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부서 이동 신청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추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안에 대한 답은 똑같았습니다. 그건 안 돼. 상황을 몰라서 그래 말이 쉽지. 5년이 지난 지금 그 동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불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는 두렵고 불평은 편안했던 겁니다. 불평할 때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만나면 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날씨가 덥다, 장비가 나쁘다, 인부들이 말을 안 듣는다. 정주영 회장은 처음에는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같은 불평이 반복되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불평하러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과 헤어졌고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된다.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전염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불평을 시작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계획이야? 이 질문을 3번 물었는데도 행동 계획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대화 주제를 바꾸세요. 날씨 이야기를 하든 점심 메뉴를 고민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불평의 늪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의 대화에서 불평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5분 동안은 들어줍니다. 친구니까, 동료니까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끊어야 합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불평의 늪에 함께 빠지면 둘 다 익사할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을 기억하세요. 가난은 나눠 가질 수 있어도 의욕 없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불평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특징의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없는 피해자, 절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2년째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선언만 반복하는 친구, 창업 아이디어는 100개인데 실행은 0개인 지인, 매번 인생을 바꾸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응원하게 됩니다. 이번엔 진짜 하겠구나 싶어서 격려도 해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때로는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똑같은 선언을 또 듣게 됩니다.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다를 거야. 당신은 다시 응원했다가 실망하는 사이클에 갇히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고 하는 사람은 적다. 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행동 없는 사람들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이들은 계획 세우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노트에 목표를 적고 일정표를 만들고 SNS에 결심을 올리는 그 순간이 이들에게는 이미 성취입니다. 실제로 행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더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기대, 당신의 응원, 당신의 격려를 에너지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겠다며 5년째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컨셉을 이야기했습니다. 북유럽 스타일, 빈티지 감성, 반려동물 동반 카페.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도와줬고, 좋은 입지를 알아봐 줬고, 심지어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도 연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은 여전히 준비 중입니다.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카페를 차리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차리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자신이 좋았던 겁니다. 실제로 시작하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안전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언젠가 큰일을 하겠다며 매일 술집에서 꿈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크게 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정주영 회장은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했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경험했지만 그래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건설을 이끄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같은 술집에서 같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실행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꿈을 말하는 것과 꿈을 이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계획을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실행은 언제 할 거야?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세요. 만약 대답이 애매하다면 그건 진짜 계획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중에, 준비되면 이런 대답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시작했나요? 아니면 여전히 준비 중인가요? 만약 여전히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작은 실행이라도 큰 계획보다 낫다. 당신의 에너지는 귀합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투자하세요. 말만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응원과 격려를 쓰지 마세요. 그들의 정체된 삶이 당신의 추진력까지 멈추게 만들 테니까요.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적고 실행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합니다. 실수하면 배우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말 미묘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시죠? 승진 소식을 전했는데 축하보다 침묵이 길었던 순간 좋은 일이 생겨도 특정 사람에게는 말하기 꺼려지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정말 기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진심으로 축하해 줬는데 한 사람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신은 요즘 얼마나 힘든지, 회사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제 성공 이야기는 30초 만에 끝났고 나머지 시간은 그 사람의 불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었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관계는 상대의 성공에서 자신의 기쁨을 느낍니다. 친구가 승진하면 나도 기쁩니다. 동료가 상을 받으면 내 일처럼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빛나면 자신이 어두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반응 패턴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좋았어, 너는 원래 조건이 좋잖아. 이런 식으로 당신의 노력을 부정합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시간을 없었던 일로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이 첫 건설 계약을 따냈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지인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인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어? 나도 배우고 싶어. 어떤 과정이었어? 힘들었겠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뒤에 있는 노력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궁금해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두 번째 사람과 평생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작게 만들게 됩니다. 성공해도 기뻐하지 못하고 성취해도 숨기게 되고 빛나고 싶어도 스스로 빛을 줄이게 됩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질투를 살까봐 두려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당신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를 당신 스스로 숨겨야 한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이제 좋은 소식이 생기면 3명의 사람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축하해. 다음 계획은 뭐야? 에너지가 올라가는 대화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주제를 바꿉니다. 아, 그래? 그나저나 말인데. 당신의 기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이제 저는 성공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선택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에게만 공유합니다.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빛날 때 함께 빛나는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이 성공할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당신을 더 높이 올려줄 겁니다. 반대로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날개를 자를 겁니다. 당신이 날아오르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축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두 번째 특징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묘한 질투의 신호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패턴입니다. 이건 정말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질투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걱정하는 척, 당신을 위하는 척 포장합니다.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하긴 한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몸 상할까봐 걱정돼. 겉으로는 걱정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멈추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식입니다. 좋긴 한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 리스크를 생각해봤어?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위험을 감수했고 밤새 고민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 노력은 보지 않고 운이나 조건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격려는 구체적이고 가짜 격려는 모호하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면 좋겠다. 조심해. 힘들면 그만둬도 돼. 막연하고 소극적입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을 때 모두가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는데 유독 당신의 좋은 소식만 빠집니다. 심지어 누군가 당신에게 직접 물어봐도 화제를 재빨리 돌립니다. 그건 별거 아니고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당신이 주목받는 게 불편한 겁니다. 한 사업가가 정주영 회장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사업 확장을 만류하며 리스크만 강조한다는 거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사업은 어때? 사업가는 대답했습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몇 년째 같은 규모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은 격려가 아니라 질투야. 성장하는 사람은 남의 성장도 응원해. 정체된 사람은 남도 정체되기를 바라지. 이 말이 핵심입니다. 질투는 항상 너를 위해서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적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성장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뭔가 이뤄도 그들 앞에서는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쁨을 숨겨야 하고 열정을 감춰야 합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계획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그들의 현재 상황을 봅니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도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성장하는 사람은 격려합니다.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멋지다. 이런 반응입니다. 정체된 사람은 의심합니다. 힘들 텐데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지금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들을 때는 항상 조언하는 사람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가려는 길을 가본 사람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 조언은 경험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큰일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불가능하다, 그만두는 게 낫다. 하지만 그는 도전하는 사람의 말만 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질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되 맞서 싸우지는 마세요.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성공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의 도전에 박수 쳐주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은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피해자 코스프레.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만 손해본다. 모든 일을 이런 렌즈로 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만나봤을 겁니다. 대화를 나누면 온 세상이 그 사람의 적인 것 같습니다. 상사가 나쁘다, 회사가 불공평하다, 가족이 이해를 못한다, 친구들이 배려가 없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수를 지적하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이 나오고 다른 사람 탓이 나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이 나빴어. 누가 이렇게 했어.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도움을 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도와주면 감사 인사 대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배신이라고 느낍니다. 넌 내 친구잖아. 이럴 수 있어?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정반대였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평생 환경의 노예로 산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환경을 탓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 기회가 없다, 운이 나쁘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환경을 변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배달 일을 했고 장부 정리를 배웠고 작은 돈이라도 모았습니다. 환경은 핑계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반면 피해자 서사에 빠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면 더 이상 환경을 탓할 수 없으니까요.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상 돈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월급이 적다, 물가가 비싸다, 집값이 높다. 매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업 아이디어를 알려줬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2시간만 투자하면 월 50만 원은 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어, 컴퓨터를 잘 몰라, 그런 거 해봤자 안 돼. 모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는 시도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할 핑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피해자로 남아있는 게 편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고용했던 한 직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직원은 능력이 있었지만 모든 실패를 다른 곳에 돌렸습니다. 장비가 나빠서, 다른 부서가 협조를 안 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정주영 회장은 기회를 줬습니다. 최고의 장비를 제공했고, 최고의 팀을 붙여줬고, 충분한 시간도 줬습니다. 이제 변명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실패했고, 여전히 다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날씨가 나빠서, 거래처가 문제가 있어서, 운이 없어서. 그때 정주영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두려워한다고 말입니다. 성공하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실패하는 게 편한 겁니다. 피해자 서사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려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피해자로 남아있는 게 익숙하니까요. 더 위험한 건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까지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떠안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세상을 그들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불공평하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스며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명확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실수는 괜찮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당신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뭐야? 만약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대화에서 빠지세요. 그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동정을 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피해자 역할에 익숙한 사람을 구원자처럼 돕지 마세요. 그들은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로 남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이 증명합니다.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차이는 그것을 변명으로 삼느냐, 극복할 과제로 보느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 인질극의 달인, 죄책감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당신이 움직이게 합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네가 안 도와주면 난 끝이야.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압박합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라며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와줬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돈을 갚기는커녕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인질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제가 나쁜 친구라는 죄책감, 이 모든 게 저를 올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업고 가는 게 아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의존하려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립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다음부터는 혼자 할 수 있다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번만이 절대 이번만이 아닙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도움을 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할 블랙홀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친척 중에 사업 자금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도와줬습니다. 가족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번에 도와줘서 사업이 좀 나아졌는데 이번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 완전히 자리 잡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또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또 같은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사업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그 친척은 화를 냈습니다. 가족인데 이것도 못 도와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야.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낚시 방법을 가르쳐줬어. 하지만 너는 계속 물고기만 달라고 하고 있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 인질극을 하는 사람은 당신이 계속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후 감사보다는 더 해줄 수 있잖아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네가 여유 있잖아. 이 정도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우시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도와줄 때만 연락하는 관계가 진짜 관계일까요? 제 경험상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첫째, 그들이 다른 도움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금방 잊힙니다. 둘째, 그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의존할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자립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계속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 다음에는 어떻게 혼자 해결할 계획이야. 만약 명확한 답이 없다면 거절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자립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획이 없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죄책감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어준 감정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처럼 진짜 도움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공동 침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죄책감에 조종당하지 마세요.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 불량 에너지 도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최고 원칙이 있었습니다. 신용은 생명이다.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고 신용 없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10분 후에 전화할게라고 하고 3일 후에 연락하는 사람, 다음엔 꼭 내가 낼게라고 하고 매번 당신이 계산하게 만드는 사람, 이번엔 진짜야라고 말하고 또 어기는 사람.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쁠 수도 있지, 깜빡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미팅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로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당일에 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당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차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구나.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쌀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거래처가 있었는데 납품 날짜를 계속 어겼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문제, 두 번째는 인력 부족, 세 번째는 재고 문제. 정주영 회장은 다음엔 꼭요라는 말을 3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문부터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주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했지만 정주영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3번 어긴 사람은 큰 약속도 반드시 어긴다. 신용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무너진다. 실제로 그 거래처는 1년 후 폐업했습니다. 다른 업체들과도 같은 패턴으로 신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남의 시간은 가볍게 봅니다. 자신이 약속을 어기는 건 불가피한 사정이지만 남이 어기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그들의 무책임함을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기면 당신이 피해를 봅니다. 그들이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이 2배로 일합니다. 그들의 신용 불량이 당신의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는 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원이 항상 마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팀이 이해해 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자 다른 팀원들이 그의 일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팀원은 팀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용이 없어서였습니다. 팀은 그가 나간 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지각한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체증, 두 번째는 다른 회의가 길어져서, 세 번째는 비서가 일정을 잘못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전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파트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기회를 안 주냐고. 다음부터는 정말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명의 종류가 많을수록 신용은 없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어. 하지만 3번은 본성이야. 이 말이 핵심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약속을 3번 어긴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지 마세요. 이번엔 진짜라는 말을 3번 이상 들었다면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신용은 지키되 상대의 불신용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끼리 모이면 일이 편해집니다.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한 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계속 확인해야 하고 플랜 B를 준비해야 하고 실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용 있는 사람들과만 일했다는 것.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신용이 있으면 함께했고, 능력이 뛰어나도 신용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네 번째 특징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변명의 천재들, 약속은 안 지키지만 변명만은 예술 수준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매번 새롭고 그럴듯한 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통체증, 두 번째는 가족 일, 세 번째는 차 고장, 네 번째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 변명의 창의성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변명은 항상 새롭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제가 겪은 일입니다. 함께 운동하기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주는 야근 때문에, 둘째 주는 감기 때문에,
셋째 주는 가족 행사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넷째 주는 차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변명을 들을 때마다 이해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2달이 지나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운동할 생각이 없구나. 변명은 창의적이지만 의지는 없는 거구나.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사고는 실수, 반복은 습관, 습관은 본성이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변명이 창의적일수록 그것이 그들의 생존 기술임을 증명합니다. 이들은 평생 변명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변명하는 기술은 완벽하지만 실행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과 약속 시간을 어긴 사업 파트너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교통체증 때문에 30분 늦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미팅은 이전 회의가 길어져서 1시간 늦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또 기다려줬습니다. 세 번째 미팅은 비서가 일정을 잘못 전달해서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과하며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약속이 잡히기 전에 정주영 회장이 먼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파트너는 당황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명의 종류가 많을수록 신용은 없다. 진짜 문제는 늦은 게 아니야. 매번 다른 이유를 대는 게 문제야. 그건 네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 이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더 일찍 출발하고 알람을 여러 개 맞추고 확인을 2번 합니다. 하지만 변명의 천재들은 다릅니다. 변명만 하고 개선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에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마감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두 번째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세 번째는 가족이 아파서.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예방할 거야? 동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변명만 있었지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동료는 다른 팀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변명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변명하는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라. 같은 실수를 2번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무능이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예방할 거야? 구체적인 대책이 뭐야? 대책 없이 또 변명만 나온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고하세요. 변명을 듣는 시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쌓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명이 그럴듯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묘한 변명은 당신의 판단을 흐립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변명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변명 많은 사람과 능력은 평범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 중에 항상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능력은 키울 수 있지만 책임감은 가르칠 수 없다. 변명하는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당신 주변에 변명의 천재가 있다면 거리를 두세요. 그들의 창의적인 변명에 감탄하지 말고 반복되는 결과를 보세요. 변명은 많아도 실행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변명 듣는데 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이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3번의 변명은 한 번의 이별입니다. 5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방통행 관계의 주인공, 당신의 시간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상호 존중 없는 관계는 착취일 뿐이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은 밤 12시에도 전화합니다.
급하다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나중에 바빴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입니다. 당신의 일정은 묻지도 않고 오늘 만나자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바쁘다고 하면 조금만 시간 내면 안 돼. 라고 압박합니다. 넌 괜찮잖아. 넌 할 수 있잖아.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한 지인이 있었는데 연락이 올 때마다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줘. 저것 좀 알려줘. 같이 가줘.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줬습니다. 친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1년을 돌아보니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 한 일은 수십 가지인데 그 사람이 저를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지금 바빠서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일방통행이었구나. 저는 언제나 시간을 내야 하지만 그 사람은 바쁘면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만난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상 도움만 요청하던 지인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빠도 시간을 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이니까요.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바쁠 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빠서 안 돼. 나도 내 일이 있어. 다음 주 그 지인이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지인은 놀랐습니다. 왜 안 도와주냐고, 예전에는 다 도와줬잖냐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간은 서로 존중할 때만 나눌 수 있다. 내 시간은 소중하지만 내 시간도 소중해. 나는 내 시간을 존중했지만 너는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일방통행 관계에서 당신은 항상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호의, 모두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더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넌 여유 있잖아. 넌 잘하잖아. 이 정도는 너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당신의 희생을 능력으로 포장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쪼개서 도와주는 건 보지 않고 그냥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료 정리 좀, 회의 준비 좀, 발표 자료 검토 좀, 항상 요청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바쁠 때 도움을 청하면 어땠을까요? 지금 내 일도 바쁜데 어떻게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은 항상 중요하고 남의 일은 항상 덜 중요했습니다. 결국 팀 사람들이 그 동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고받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다. 그것도 불공정한 거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일정 먼저 물어봐 줄래? 지금 시간이 괜찮은지 확인해주면 좋겠어. 만약 상대가 당신의 일정을 묻지 않고 당연히 시간 낼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3번 이상 요구만 하는 사람에게는 아니오를 연습하세요.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함부로 주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지혜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바쁠 때 이해해주고 상대가 바쁠 때 당신도 이해합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일방통행 관계에서는 당신만 희생합니다. 당신만 양보합니다. 당신만 피곤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나누세요. 5번째 특징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이커의 정체, 감사 없이 더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패턴은 정말 독특합니다. 도움을 주면 고마워. 대신 그나저나 이것도 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가지를 도와주면 2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감사는 없고 추가 요청만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푸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어떻게 갚을지 고민합니다. 기회가 되면 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테이커는 다릅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당신에게 쉬운 일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한 후배가 취업 준비를 한다며 이력서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서 꼼꼼히 봐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후배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봐달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파일만 보냈습니다. 또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모의 면접 연습 좀 해달라고 1시간만 시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선배는 경험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 도움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버렸구나. 정주영 회장이 어려운 시절 도왔던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자립할 때까지만 돕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이번만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또 도와줬습니다. 1년 후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여유 있으시니까요. 정주영 회장은 그때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도와줬으면서 왜 이번에는 안 도와주냐고 인색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내게는 공짜가 아니야.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10번 도와줘도 한 번 거절하면 너 변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테이커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것은 금방 잊지만 한 번 거절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10번의 도움은 당연하고 1번의 거절은 배신입니다. 제가 일하던 팀에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팀원이 너무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화를 냈습니다. 팀워크가 없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수십 번의 도움은 잊고 한 번의 거절만 기억했습니다. 결국 팀 전체가 그 동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안 주는 사람만 기억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버와 테이커를 구별하라. 기버는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으려 하지만 테이커는 받은 것을 잊고 더 요구한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줄 때 이번 한 번이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감사 없이 추가 요구가 나오면 즉시 거절하세요. 첫 번째 도움에 감사가 없다면 두 번째 도움은 주지 마세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리고 패턴을 보세요. 도움을 받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받은 것은 잊고 안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능력으로 치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테이커입니다. 테이커와 함께 있으면 당신은 에너지 ATM이 될 뿐입니다. 언제든 뽑아갈 수 있는 기계처럼 취급됩니다. 감정도 없고 한계도 없고 고갈될 일도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정주영 회장처럼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감사 없는 도움 요청은 두 번째부터 거절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의를 낭비하지 마세요. 경계선이 없으면 테이커는 끝없이 가져갑니다. 당신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게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라마의 여왕과 왕, 끊임없이 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연락하면 항상 큰일 났어로 시작합니다. 어제도 위기, 오늘도 위기, 내일도 위기. 평온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당신은 24시간 대기 상태의 소방관 같은 기분입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면 반드시 급한 일입니다. 항상 긴급하고, 항상 심각하고, 항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통찰이 있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성공도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중독자는 위기 속에서만 존재감을 느낍니다. 조용한 날이 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위기를 키우고 혼란을 즐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위기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싸웠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가족과 갈등이 있다. 항상 무언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줬습니다. 힘들겠다 싶어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와 화해하면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가족과 싸웠습니다. 조용한 날이 3일을 못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화보다 혼란이 편한 거구나. 드라마 없는 삶은 지루한 거구나. 정주영 회장의 초기 직원 중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프로젝트가 잘 되면 다른 곳에서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팀원들과 싸우고 거래처와 마찰을 빚고 항상 무언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고. 그 직원은 매번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랬다, 상황이 이랬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주영 회장은 그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왜 내보내냐고.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화보다 혼란이 편한 거야. 조직에 독이 되는 사람이야. 그 직원이 떠난 후 회사 분위기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팀워크가 좋아지고 일의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던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메이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해결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매번 위기를 가져오고 당신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해결사 역할을 할수록 더 많은 드라마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심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신경 씁니다. 문제가 있어야 연락이 옵니다. 평온하면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겪은 또 다른 경우입니다. 한 친구는 항상 긴급한 일로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 큰일이다. 달려가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6개월을 지켜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진짜 긴급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불필요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친구는 관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평화로운 환경에서 일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혼란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조직에 해롭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3일에 한 번씩 위기를 보고하면 패턴을 의심하세요. 진짜 위기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내 위기는 네가 해결해라고 경계선을 그으세요. 매번 달려가 주면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 조연이 됩니다. 주연은 그들이고 당신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엑스트라입니다.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그들이 위기를 가져와도 침착하게 반응하세요.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드라마 메이커는 평화를 불편해합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듭니다.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평화를 지키세요. 혼란을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드라마를 해결하는 데 쓰일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평온함은 능력입니다. 드라마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과 있으면 당신도 평화로워집니다. 6번째, 특징의 마지막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 롤러코스터 운전자, 다른 사람을 갈등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기 드라마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그들의 드라마 조연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A가 이런 말을 했대라며 당신과 타인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실제로 A가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평화로운 모임에도 이들은 긴장감을 가져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어색한 주제를 꺼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언급하거나 과거의 갈등을 끄집어내거나 민감한 화제를 던집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가 모두가 편안합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을 흔드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보낸다. 이 원칙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메이커는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들이 불안하면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갈등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갈등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혼자 힘든 게 싫은 겁니다. 제가 일했던 팀에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항상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팀장이 너에게 불만이 있대. 저 사람이 너 뒷담화했대.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듣는 사람은 불안해졌습니다. 부서 간 갈등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 팀이 우리 팀 욕했대. 협조를 안 해준대. 이런 말들로 팀 사이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정보 공유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간질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심는 겁니다. 결국 팀장이 그 동료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에서 내보냈습니다. 동료는 억울해했습니다. 자신은 정보를 공유한 것뿐이라고 팀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팀 분위기는 즉시 개선되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협력이 늘어났고 일의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던 불신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회사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며 부서 간 갈등을 키우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조직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퍼뜨리냐고. 그 직원은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도 퍼뜨리면 안 되는 말이 있어. 네가 하는 일은 정보 공유가 아니라 갈등 조장이야. 이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네 불안을 해소하는 거야. 그 직원은 해고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평화는 능력이고 혼란을 만드는 것은 결핍입니다. 드라마 메이커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용하면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뢰를 잃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험담을 시작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해봤어? 확인해봤어? 대부분은 확인 안 했다고 답합니다. 그냥 들은 거라고, 아마 그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더 이상 듣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소문일 뿐입니다. 삼각관계 드라마에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A가 B에 대해 뭐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면 A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을 거치지 마세요. 평화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험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정주영 회장의 원칙처럼
조직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혼란을 만드는 사람은 능력과 상관없이 멀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드라마에 쓰일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갈등 제조기와는 거리를 두세요. 평화는 선택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퇴치법.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6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끝없이 불평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당신의 시간을 당연시하는 사람, 끊임없이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 미련과 두려움이 당신을 붙잡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의리 때문에, 외로울까봐 두려워서 에너지 도둑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결단력을 기억하세요.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해야 올바른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의 에너지 컵이 이미 에너지 도둑들로 가득 차 있다면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거리를 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과 방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친구는 안정을 원했고 정주영 회장은 도전을 원했습니다. 친구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 했고 정주영 회장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나랑 방향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을 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20년이나 함께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지만 3개월 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꿈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도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당신과 맞지 않으면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관계 목록을 작성하세요.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거나 핸드폰 메모장을 여세요.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가족, 친구, 동료, 지인 모두 포함하세요. 두 번째 단계, 각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소진되는지 표시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감정적 판단 없이 그냥 사실만 적으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지치나요? 충전이면 플러스, 소진이면 마이너스를 표시하세요. 세 번째 단계, 소진시키는 사람 중 3명을 선택하세요. 가장 많이 에너지를 빼앗는 3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연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한 달에 4번 만났다면 2번으로 줄이세요. 전화 통화 시간을 제한하세요. 1시간씩 통화했다면 20분으로 줄이세요. 그들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마세요. 바로 달려가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생각한 후에 답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문장을 연습하세요. 죄책감이 들 겁니다.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줘왔으니까요. 갑자기 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죄책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어준 감정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조언을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과 있으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시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관계 목록을 작성하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함부로 주지 마세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세요. 마지막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6가지 특징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없이 불평하지만 절대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불평 자체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당신은 해결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질투는 항상 너를 위해서라는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피해자, 서사로 포장하는 사람.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평생 환경의 노예로 삽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피해자가 됩니다. 네 번째, 약속과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작은 약속을 3번 어긴 사람은 큰 약속도 반드시 어깁니다. 신용은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시간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일방통행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베푸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섯 번째, 끊임없이 드라마와 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성공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6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99%가 모르는 이유는 이들이 교묘하게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으로, 조언으로, 우정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 당신의 에너지가 어떤지를 보세요. 충전되었나요? 소진되었나요? 이게 전부입니다. 저도 이것을 알고 난 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에너지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하루가 가볍게 느껴졌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힘이 생겼습니다. 에너지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력을 빼앗아 갔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은 짧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쓰라. 이 말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에너지 컵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동안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에너지 도둑에게 쓸 것인가, 의미 있는 일에 쓸 것인가, 불평을 듣는 데 쓸 것인가, 꿈을 이루는 데 쓸 것인가, 드라마를 해결하는 데 쓸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데 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도둑들이 당신의 컵을 비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행동하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과 만난 후 항상 지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죄책감은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견디세요. 며칠만 지나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겁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 가벼워지는 느낌, 다시 살아나는 느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주영 회장이 맨손으로 현대그룹을 일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을 과감히 정리했다는 것.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함께했다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에너지 도둑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6가지 특징을 기억하세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패턴을 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알았다면 실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의 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